식사들 하셨습니까? 요즘 오토바이 유튜브 보면은 벚꽃이나 유채꽃 라이딩 영상이 많이 올라와서 눈이 호강하는 시기입니다. 또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죠. 날씨도 좋고 벌레도 없어서 쾌적한 라이딩을 하기 좋은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가끔의 주말에 비 소식이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작년은 주말에 비가 오고 월요일 화요일은 날씨가 좋아서 저희는 엄청 라이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라이딩하는 약간의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영상도 아주 길게 전부 담아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봄에 꽃 피고 이럴 때 비 오는 것은 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꽃 피기 전 그리고 피고 나서 비가 와야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진짜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리터급 이하 저배기량을 타는 라이더를 왜 무시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왜 이런 저배기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고착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영상에 양아치 라이더에 관한 영상도 업로드 했지만은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는 어떤 논문이나 연구된 실적도 없는 이야기라서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하지 않거나 공감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유는 철저히 제 개인적인 경험과 직접 들은 이야기, 다른 라이더들에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라이더 전체의 인식과 관점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댓글로 반론하시면은 과감하게 수용은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문화의 출발. 오토바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임러 벤츠의 다임러에 의해 처음 제작이 되었습니다. 출발은 그냥 자전거에 엔진을 단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전거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토바이의 구조적 형태적 장점이 시대의 조류를 타고 엄청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첫째는 1900년대 초 우편제도의 발전으로 우편 배달용으로 많이 사용되면서 급성장을 하게 되죠. 작고 많이 싣고 이동이 가능하고 도로가 좁은 시골도 마음대로 달릴 수 있으니까 우편 배달용으로는 최적의 이동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편 배달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두 번째는 1, 2차 세계대전과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저건 연료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적에게 접근하는 용도로 아주 적합한 이동 수단이었던 겁니다. 갓날한 중화기인 기관총 같은 무기도 적재가 가능하고 실탄을 가득 싣고 달리는 오토바이는 어느 이동 수단보다 기동력이 우수하고 쓸모있는 운행 수단이었던 겁니다. 이 전쟁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회사는 당연히 할리와 BMW죠. 할리는 1999년까지도 군용 500cc 오토바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많은 국가에서 오토바이를 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죠. 얘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게 군사적 쓰임새가 있는 것인지 참 알고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병 컨보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 군대에서 특수부대 침투용으로 아직까지도 운용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개발국 대다수의 국가에서 서민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특히 자동차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나 자동차 가격이 비싸서 구입을 못하는 서민을 위한 이동수단이나 운송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인도, 남미,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되겠죠.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자동차 가격이 일반 서민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비쌉니다. 중국도 자동차가 우리나라보다 한 두세 배 가까이 비싸죠. 우리나라 대비 인건비는 3배에서 4배 정도 적은데 두세 배 비싸면은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현대 아반떼가 거의 최소 한 4-5배 정도 비싸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가격이 억대에 가까운 가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가격이 체감될까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자동차 못 타고 오토바이 타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동남아는 이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팝니다. 오토바이 가격도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는 듯 하고요. 그래도 없으면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오토바이라도 차선으로 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 관한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나 중국, 인도 등은 생활 밀착형 문화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 외에 유럽이나 미국은 좀 다릅니다. 영국은 전후 5, 60년대에 BSA, 노튼, 트라이엄프, 엔필드를 개조해서 타는 부유층 양아치와 폭주족이 오토바이 문화의 근원이 됐습니다. 돈 좀 있으면 개조한 오토바이를 카페 레이서로 타고 돈 없으면 베스파를 개조한 모페드를 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했죠. 젊어서 오토바이 탄다 그러면 건전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전후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군인들이 특정한 직업 없이 떠돌며 문제를 일으키는 갱스터가 생기게 됩니다. 이들이 많이 이용한 이동수단은 당연히 오토바이였습니다.
차를 살 돈도 없고 2차 전에 많이 만들어진 군용 오토바이가 많아서 이를 개조해서 타고 다니기에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싸고 개조도 쉽고 유지 비용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이런 불황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덜 나위 없이 좋았던 이동 수단이었을 겁니다. 이런 바이크 갱스터 문화는 2차 대전 종전 후인 50년대 60년대를 거쳐서 월남전 이후인 7, 80년대까지 미국 사회의 골칫거리였습니다. 7, 80년대 영화에 카페나 술집에 행패 부리는 부류는 항상 오토바이 타고 나타나는 바이크 갱스터죠. 이렇게 유럽은 폭주족 양아치, 미국은 불황자나 갱스터가 오토바이 문화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무슨 근본이 있고 정통성이 있나요? 그런 문화를 따라한다고 해올바가지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것이 과연 정통성이 있는 것인가요? 이런 역사를 안다면은 절대로 따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일제 오토바이에 밀려서 존망의 위기에 빠진 할리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할리 오너스 그룹, 즉 HOG, 호그죠. 를 만들어서 이들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엄청난 사회사업을 병행을 하죠. 엄청난 노력과 자금을 들여서 노력한 끝에 1990년대 이후에 많은 갱들이 정리되고 좋은 이미지로 변신을 했죠. 대표적인 것이 왕따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운동이나 참전 전벌용사 군인 환송식 같은 곳에서 앞장서서 참여함으로써 미국 대표적 이미지로 각인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무슨 운동, 무슨 문화, 이런 거를 주도를 했나요? 그냥 모여서 스티커 나눠주고 가수나 연예인 불러서 공연하고 경품 걸린 게임하고 뷔페 불러서 점심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하는 것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전용도로 통행을 위한 청원서에 사인이라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어디 먹다 남은 뷔페 음식 고아원이라도 갖다 주셔보셨나요? 모인 사람들에게 성금이라도 걷어서 사회사업에 기부라도 해봤나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들끼리 먹고 끝나누기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줄기차게 욕을 하는 겁니다. 보고만 그러냐? 아닙니다. 그 외에 수입 제작사 다 똑같이 합니다. 어느 놈도 공적인 것, 라이더 문화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토바이 파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가둬놓은 물고기에만 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욕하는 겁니다. 미국의 호구를 들여왔다고 하지만은 그 정신은 간데 없고 껍데기 처먹고 노는 것만 들여온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천박한 천민자본주의와 사대주의적인 오토바이 문화를 전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간들이 수입업자들이죠. 급을 나누죠. 할리 타는 사람과 안 타는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아주 저급한 영업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오토바이 문화의 근본도 깡패 양아치. 그렇죠. 오토바이 수입사도 양아치죠. 영업도 양아치고요. 앞에서 대충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오토바이 문화라는 것이 생긴 것이 1980년대 모닝캄이 최초가 아닌가 합니다. 모닝캄도 처음에는 여러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세력을 넓히고 클럽 세력을 규합하는데 더 힘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의 오토바이는 1960년대 기아혼다가 출발이고 산업 통폐합 조치로 82년 대림으로 DL 모터스로 발전을 했고 효성 수직기는 S&T를 거쳐서 KR까지 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서민 교통수단이었죠. 면석이 아저씨, 개장수, 박물장수 아저씨 전유물이었다가 1980년대 일반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면서 저변 확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자동차 보급률이 늘면서 점차 오토바이는 비즈니스 배달 오토바이와 아주 고급 수입 오토바이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나눠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8, 90년대 초만 해도 국내에 정상적인 오토바이 수입사가 없어서 경찰 불화차나 낙가마가 수입한 일제 중고 오토바이가 전부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80년대 일제 오토바이 수입해서 돈 좀 버신 분과 이야기해봤는데 웃픈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새 차는 그리스를 잔뜩 발라서 껍데기에다 불을 질러서 폐차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수입한 후에 그리스 싹 닦아내고 광택 내면은 다시 새 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고차는 폐차를 한 컨테이너 수입해서 여기저기서 부품을 뜯어서 조립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오토바이는 중고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외제 오토바이 시작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8, 90년대 일제 외제 오토바이 구입하신 분들 맨날 고장나서 고친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이유는 이런 데 있죠. 여기부터 끝나누기를 시작한 것이죠. 고가 고급 수입 오토바이를 타는 나는 너희들과 다른 부리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 이때쯤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기흥의 할리, 대전공업의 가와사키, 코오롱의 BMW를 제외한 야마, 혼다, 스즈키가 정식도 아니고 낙가마 형태로 수입이 되다가 BMW, 혼다, 스즈키가 직영체제로 바뀌면서 2010년이 돼서야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오토바이 문화를 짚어볼 게 있는 것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띄었다고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할리, BMW가 많이 팔리면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후반 클럽들이 같은 오토바이 회사가 아니면은 받아주지 않는 뭐 그런 거지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부심이라고 하고 뭐 막 그러면서 그렇게들 놀았죠. 그래서 할리는 아메리카 크루저의 정통성을 따지고 BMW는 할리를 경기라고 놀리고 서로 반목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마 오토바이 한 20년 가까이 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로 길에서 만나면은 서로 아는 척 안 하죠. 인사도 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할리 타면은 다른 일제나 BMW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교육도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는 정비샵에 클럽이 있었는데도 제가 가와사키 750 탈 때는 클럽 가입 권유를 안 하다가 할리로 바꾸니 그때서야 클럽 활동하라고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일이죠. 클럽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혼다를 포함해 일제 오토바이는 여기도 저기도 끼지도 못하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된 적도 있은 적이 있죠. 이런 출발이 한국 오토바이 문화 근저에 깔리다 보니까 결국은 고급 아니면 취급 아니 오토바이 라이더라고 인정도 못하는 안 하는 기류가 생기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그런 라이더들이 있습니다. 아니 있는 줄 압니다. 리터급이 아닌 미들급 이하 오토바이를 타면은 배달 라이더 취급하는 것이 아직도 있죠. 그러다 보니 젊은 라이더 중에 슈퍼커브나 PCX로 여행하는 친구들에게 인사 안 하는 아는 척도 안 하는 그런 고가 오토바이 타신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 간혹 그런 친구들에게 인사하면은 엄청 반갑게 받아주는 친구들도 있고 간혹 저게 왜 나를 아는 척하지? 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큰 오토바이 타는 라이더에게 인사를 못 받아본 거죠. 그러니 먼저 인사하면은 쌩까니까 먼저 뻘쭘하게 인사하기도 그렇고 고민하는 상황에 먼저 인사해주면 엄청 반가워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문화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네 아저씨 아니면은 여행하면서 거의 다 인사합니다. 간혹 강원도 아주 외진 곳에 달리는 우편 집배원 아저씨한테도 목례로 인사합니다. 서로 목례하면서 받아주시죠. 크고 좋은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노력하시고 가르치고 하셔야 그래야 어른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말은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라이딩 거리가 길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루트 66만 하더라도 시애틀에서 LA까지 거의 4,000km 가까이 됩니다. 왕복이면 8,000km가 되는 거죠. 그러니 크고 고토크의 대배기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행 안정성이나 편의성이 좋은 것은 사실이고 또 제조사에서도 그런 주행성에 맞춰서 오토바이를 개발하고 그렇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가장 멀리 라이딩을 해도 목포서 고성까지 600km입니다. 당연히 그 정도 거리도 대형 오토바이로 달리면 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죠. 우리나라는 굽어진 코너가 많아서 오히려 미들급이 훨씬 달리기 좋은 조건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실정에는 미들급 650cc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미들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상이 있으면 좋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과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과하다는 일면에는 과시, 허세라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오토바이에 입문을 많이들 합니다. 슈퍼커브든 쿼터급이든 저배기량으로 입문을 많이 하죠. 아마도 경제적 부담과 처음 입문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주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년 이상 입문자는 실용보다는 허세를 선택을 합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이야기해 본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을수록 비싸고 크롬 번쩍거리는 유형 메이커 기종을 선택 우선순위로 정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실용, 패션,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중년 이상은 허세, 가오, 하차감, 남의 눈을 먼저 의식하죠. 공감하시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누가 더 현실적인가요? 젊은 친구들 욕할 거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훨씬 이성적이고 현명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신체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에 맞게 타는 것을 부끄럽거나 기죽을 일은 아닌데 오토바이 문화 전반의 분위기가 괜히 꼽주는 듯한 분위기로 만드는 라이더가 아직도 있어서 그런지 뭔가 모르게 저배기량 라이더가 피해 망상이 생기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극히 일부지만 아직도 오토바이로 끝나누게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댓글에도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는 인간 봤습니다. 돈 없어서 미라주 타니까 피해의식 자괴감 쩐다고 댓글 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 이렇게 달 정도면은 평소 행실은 안 봐도 비디오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법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진 것이 없는 자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욕심내는 노블리스 말라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취미생활이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낚시든 오디오든 끝나누기가 만연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만연한 천민자본주의에서 나온 한 형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국을 부끄러는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졸부들이 부자 흉내 내려고 그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명품, 자동차, 오토바이, 허세로 로얄 패밀리 흉내내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대국의 정신은 이어받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따라하다 보니 문화 지체 현상으로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입니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 먹은 어른들이 먼저 나서야 하고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애들 알차 타고 쌩쌩 달린다고 욕만 하지 마시고 만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해주셔야 어른입니다. 뒷방에서 욕만 하고 너나 잘해라 하는 어른은 그냥 어른이 아니고 늙은 꼰대죠. 먼저 손 내밀고 그들을 이해하고 좋은 쪽으로 인도한다면 나이를 먹던 오토바이를 오래 타던 욕 누가 안 합니다. 나서지 않고 밥 먹고 질시만 하고 있다면 해결은 안 되는 거죠. 오토바이 문화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나부터 저배기량 오토바이 라이더에게 인사하고 휴게소 만나면 인사해보세요. 더 존중받고 사랑받습니다. 저배기량 타는 분들도 고배기량 오토바이 라이더 한번 보면은 인사하세요. 반대로 고배기량 타는 분들은 저배기량 오토바이를 열심히 달리는 젊은 친구들 보면 인사해주세요. 못 보고 지랄하는 것과 쌩 까고 지랄하는 것 표납니다. 저는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면 속으로 그럽니다. 평생 기변 못하고 그 오토바이 평생 타라고. 이렇게 하죠.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렇게 끝나누고 반목하고 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즐겁게 삽시다.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시고요. 권위와 존경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도 먹고 오토바이 경력도 많고 하지만 그런 존경받는 라이더가 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라이더는 대낮에 술 처먹고 길바닥에 누워서 노래 부르는 취객과 동급이죠. 지만 좋은 거죠. 지만 즐겁고요. 제발 그러지 말고 삽시다. 정치도 갈라치기 하는데 이런 취미생활도 갈라치기 하는 거 지겹지 않습니까? 갈라치기 하는 놈이 나쁜 놈이고 범인입니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너희 자유와 권리는 투쟁한 만큼 주어진다. 나이도 들고 오토바이 오래 타고 끔 나누며 갈라치기 한 인간들은 당신들은 오토바이 문화 창달에 어떤 일을 했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취미인데 뭐 이렇게 어렵냐. 그냥 즐기자. 난 모른다. 나만 즐거우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전용도로 고속도로 타령 입에도 뻥끗할 자격이 없습니다. 입 뻥끗하지 마시고요. 그냥 신호나 잘 지키시고 본인 목숨 지키고 타세요. 오늘은 오토바이 문화라는 것, 특히 저배기량을 무시하는 일부 라이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 공감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일부 꼰대들 발작 버튼을 누르는 이야기가 있어서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알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입니다. 두루 평화롭게 즐겁게 안전하게 아주 오래 라이딩 합시다. 오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